고기가 정말 힘을 만들어 줄까요? 여러분, 어머니 세대부터 들어온 그 말, 힘이 없으면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그 믿음이 정말 맞는 걸까요? 저는 105살입니다. 일제강점기를 살았고 전쟁의 포화 속을 걸었으며 가난과 재건의 시대를 온몸으로 버텨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살아가고 쓰러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그냥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잘못된 믿음을 끝까지 붙들다가 무너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의학 강의가 아닙니다. 병원 처방전도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오래 사신 분들과 일찍 떠나신 분들 사이에서 제가 발견한 차이,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음식이 좋고 나쁘다는 목록이 아닙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105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식탁을 지켜본 한 사람입니다. 누구는 70대에 떠났고 누구는 90을 넘기고도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이 유전자만은 아니었습니다. 매일 식탁 위에서 무엇을 선택했는지가 결국 그 사람의 마지막 10년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저는 12가지가 넘는 이야기를 차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붉은 고기와 가공육 이야기, 짠 국물과 젓갈 이야기, 단 음료와 정제된 설탕 이야기, 튀긴 음식과 흰 탄수화물 이야기, 거기에 더해 빨리 먹는 습관, 혼자 먹는 식사, 술, 식사의 순서, 식후에 눕는 습관, 물 마시는 법, 약과 음식의 상호작용, 감정적인 식습관, 햇볕과 비타민 D, 잠과 식사의 관계, 그리고 마음가짐과 정기, 검진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번에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여러분의 식탁에서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 어머니 세대에는 오래된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고기를 먹어야 한다. 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조용히 그러나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30대의 위장과 70대의 위장은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전혀 다른 기관입니다. 소화 효소는 줄어들었고 신장은 예전만큼 걸러내지 못하며 혈관은 수십 년간 쌓인 것들로 좁아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30대에 먹던 방식 그대로 먹습니다. 습관이란 참으로 집요한 것이어서 몸이 바뀐 뒤에도 입맛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가까이 알고 지내던 분 중에 한상철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대구에서 평생 택시 운전을 하셨던 분입니다. 술도 담배도 하지 않으셨던 분이었습니다. 평생 부지런히 사셨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고기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삼겹살, 갈비, 순대, 명절이 아니어도 고기가 있어야 밥상이 차려진 것 같다고 하셨지요. 주변에서는 그렇게 잘 드시니까 건강하신 거야 라고 했습니다. 한상철 선생님 본인도 그렇게 믿으셨습니다. 그러나 70대 초반 그분은 급성 심혈관 질환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것이 고기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한 가지 원인으로만 설명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그 식탁을 그 명절마다 차려졌던 갈비찜을 오래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다고, 아직은 큰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방식이 맞다고. 그러나 몸은 침묵 속에서 쌓아갑니다. 혈관이 좁아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신장이 약해지는 것도, 뼈가 비어가는 것도, 기억이 흐려지는 것도 모두 오랜 시간에 걸쳐 조용히 진행됩니다.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처럼 보이지만 실은 수십 년의 축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몇 가지 음식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금지 목록이 아닙니다. 처벌도 아닙니다. 이것은 105년을 살아온 한 사람이 여러분의 다음 10년을 위해 드리는 솔직한 당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듣기 불편한 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다정함이니까요.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자신의 두 발로 걷고 자신의 손으로 밥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진짜 장수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끝까지 나답게 사는 것, 그것이 목표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고기를 먹지 말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살면서 극단적인 것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좋다, 저것은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특히 예순을 넘긴 몸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때로 우리가 평생 믿어온 것과 정반대입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고기 한 점이 보약 10첩보다 낫다. 가난했던 시절 고기는 특별한 날에나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곧 몸을 보호한다는 의미였고 그 믿음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식탁 위에 살아 있습니다. 명절에 갈비를 굽고 생일에 고깃집을 찾고 기운이 없으면 삼겹살을 먹으러 갑니다. 그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해한다는 것과 그것이 옳다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50대였을 때 저는 동료 교수 한 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임종수 선생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창원에서 오래 기술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정말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술도 담배도 하지 않으셨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분은 고기 없이는 밥을 못 드셨습니다. 돼지고기 비계가 많은 부위를 특히 좋아하셨고 점심에도 저녁에도 거의 매일 붉은 고기가 상에 올랐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렇게 드셔도 건강하시니 체질이 좋으신 거야 라고들 했습니다. 임종수 선생님도 그렇게 믿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른이 되던 해 그분은 협심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혈관이 기름으로 막혀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술을 받으셨고 그 후로는 예전 같은 생활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문병을 갔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젊었을 때 우리 몸은 관대합니다. 포화지방을 먹어도 나트륨을 과하게 섭취해도 몸은 어떻게든 감당해냅니다. 그것이 젊음의 힘입니다. 그러나 그 관대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순을 넘기면 몸의 회복력은 조용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혈관은 수십 년간 쌓인 포화지방으로 점점 좁아지고 그 좁아진 혈관 위에 매일 새로운 고기가 더해집니다. 몸은 신호를 보내지만 우리는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그 신호를 무시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멈추거나 쓰러집니다. 주변에서는 갑자기 그렇게 되셨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갑자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의 축적이 한순간에 드러난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즉 WHO는 햄과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담배, 성면과 같은 등급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가공육 속에는 아질산염이라는 방부제가 들어있는데 이 물질이 위장 속에서 발암 물질로 변환됩니다. 거기에 더해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이미 약해진 심장을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편하고 짭짤하고 밥 반찬으로 딱 좋다는 이유로 매일 드시는 분들이 바로 가장 위험한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은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저는 이 나이에도 두부를 먹고 생선을 먹고 달걀을 먹습니다. 콩으로 만든 음식을 즐겨 먹습니다. 이것들은 결코 고기보다 열등한 단백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의 몸이 소화하기 훨씬 쉽고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신장에도 친절합니다. 붉은 고기를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매일 먹던 것을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두부와 생선과 달걀로 채우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다음 10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30살이었을 때 저는 고기를 먹으면 힘이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105살인 저는 이것을 압니다. 노년의 진짜 힘은 위장이 편안한 것에서 옵니다. 혈관이 맑은 것에서 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지 않은 것, 그것이 진짜 기운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혹은 여러분 자신은 국물이 싱거우면 무언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찌개는 짭짤해야 제맛이고 김치는 간이 새야 깊은 맛이 나고 밥상에 젓갈 하나 없으면 허전하다는 느낌.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그것은 단순한 입맛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시대의 기억입니다. 된장찌개의 냄새, 묵은지의 시큼한 향, 새우젓 한 숟갈, 이것들은 음식이기 이전의 삶의 풍경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 풍경 안에 숨겨진 위험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풍경 속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효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찾아와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영순 여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 천안에서 오래 약국을 운영하셨던 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매일 우유를 드셨습니다. 칼슘 보충제도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왜 뼈가 비어갔을까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국물을 좋아하시나? 그가 잠시 멈추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국물이 진해야 맛있다고 하세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젓갈도 매일 드세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문제는 칼슘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트륨이 칼슘을 빼앗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입니다. 나트륨을 과하게 섭취하면 신장은 그것을 소변으로 배출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트륨과 함께 칼슘도 같이 빠져나갑니다. 우유를 마시고 칼슘제를 먹어도 짠 음식을 계속 드시면 그 칼슘은 뼈에 쌓이지 못하고 소변으로 사라집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의 뼈는 이미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밀도가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 취약한 뼈 위에 나트륨이 매일 칼슘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남성분들도 안심하실 수 없습니다. 골다공증이 여성의 병이라고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남성도 나이가 들면 골밀도가 줄어듭니다. 다만 남성은 본래 골밀도가 더 높게 시작하기 때문에 증상이 늦게 나타날 뿐입니다. 짠 음식을 즐기시는 남성 어르신들도 똑같이 뼈가 비어가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다공증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짠 음식을 먹으며 조금씩 뼈가 비어간 결과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립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이 더 빠르게 손상됩니다. 손상된 혈관은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위험을 높입니다. 그리고 짠 음식은 위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과다 섭취는 위암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젓갈과 장아찌, 짠 국물을 즐기는 식문화가 강한 지역일수록 위암 발생률이 높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맛있다고 느끼는 그 짠맛이 우리의 뼈를 비우고 혈관을 좁히고 위장을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김치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된장찌개를 끊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발효 음식에는 분명 좋은 면이 있습니다. 유익균, 소화를 돕는 효소, 면역력에 기여하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양입니다. 그리고 습관입니다. 국물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드시는 것, 밥 한 공기에 젓갈 3가지를 올리는 것, 찌개를 짧게 끓여야 성이 차는 것, 그 습관이 문제입니다. 작은 것부터 바꾸십시오. 국물은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 자체는 조금만 드십시오. 찌개를 끓이실 때 소금을 평소의 절반만 넣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2주가 지나면 입맛이 적응합니다. 우리의 미각은 생각보다 훨씬 유연합니다. 짜게 먹으면 짠 것이 맛있어지고 싱겁게 먹으면 싱거운 것이 맛있어집니다. 입맛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30살이었을 때 저는 짠 음식이 입에 착 달라붙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105살인 저는 이것을 압니다. 싱거운 음식은 뼈를 지키고 혈관을 보호하고 위장을 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보호가 10년 뒤 내가 스스로 걸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합니다. 즐거움과 몸의 존속 사이에서 저는 몸의 존속을 선택하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조금 불편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단 것을 몇 번이나 드십니까? 아침에 일어나 믹스커피 한 잔, 오후에 달콤한 빵 한 조각, 저녁 식사 후 과자 몇 개, 혹은 마트에서 사온 달콤한 음료 한 병. 이것들은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음식이라고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습관입니다. 그냥 작은 즐거움입니다.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소소한 위안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께 하루 한 잔의 믹스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고 작은 온기이고 때로는 유일한 달콤함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 달콤함 뒤에 숨어 있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듣기 좋은 말보다 필요한 말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황정임 여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평생 교직에 계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었습니다. 총명하시고 책을 좋아하시고 매사에 단정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은퇴 후 가장 좋아하셨던 것이 아침마다 믹스커피를 한 잔 타서 창가에 앉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루의 시작이었고 그분만의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달콤한 앙금빵이나 크림빵을 드셨습니다. 특별한 간식이 아니라 그냥 매일의 일상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도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황정임 여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그분은 기억력이 눈에 띄게 나빠지셨습니다. 처음에는 깜빡깜빡하는 정도였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가족들은 갑자기 왜 이렇게 되셨을까 했지만 저는 그분의 10년 전 아침 식탁이 떠올랐습니다. 최근 과학계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뇌세포도 인슐린을 필요로 합니다. 혈당이 반복적으로 급격히 오르내리면 뇌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뇌세포는 제대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오랫동안 반복되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기억을 저장하는 기능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달콤한 한 잔의 기억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노년의 몸은 혈당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단 것을 먹어도 췌장이 빠르게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같은 양의 설탕을 먹어도 혈당이 더 높이 오르고 더 오래 머뭅니다. 그 상태가 지속되면 당뇨병으로 이어지고 당뇨병은 눈, 신장, 신경 그리고 뇌까지 온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믹스커피 한 봉지에는 설탕이 약 6g 들어 있습니다. 하루 2잔이면 12g. 여기에 빵과 과자, 달콤한 음료까지 더하면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하루 설탕 섭취량인 25g을 가볍게 넘어섭니다. 그것이 매일 몇 년, 몇십 년 쌓이는 것입니다. 제가 30살이었을 때 저는 단 것이 기분을 좋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105살인 저는 이것을 압니다. 단 것은 기분을 잠깐 올렸다가 더 깊이 떨어뜨립니다. 혈당이 오르면 잠깐 기운이 납니다. 그러나 혈당이 다시 내려가면 더 피곤하고 더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또 단 것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당의 롤러코스터가 만들어내는 생리적인 악순환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믹스커피 대신 따뜻한 녹차 한 잔을 권합니다. 녹차에는 성분이 있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뇌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달콤한 빵 대신 바나나 반 개를 드십시오. 자연의 당분은 정제된 설탕과 다르게 섬유질과 함께 천천히 흡수됩니다. 과자 대신 견과류를 드십시오. 호두, 아몬드, 땅콩은 뇌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단 것을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매일의 습관에서 정제된 설탕이 차지하는 자리를 조금씩 줄여 나가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10년 뒤의 기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는 것,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는 것,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는 그것을 잃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래된 기름 냄새가 가득한 튀김 가게 앞에 서면 그 냄새만으로도 어린 시절이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고구마 튀김, 야채 튀김, 오징어 튀김, 바삭하고 따뜻하고 저렴하고 손에 들고 걸어가며 먹을 수 있는 그 음식들. 저도 젊었을 때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흰쌀밥 한 공기, 따끈한 라면 한 그릇, 명절의 가래떡. 이것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 삶의 질감입니다. 가난했던 시절의 위로였고 가족이 모인 날의 온기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 친숙한 음식들 뒤에
숨겨진 두 가지 위험을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위험이고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입니다. 튀긴 음식이 눈에 보이는 위험이라면 정제된 흰 탄수화물은 눈에 보이지 않게 몸을 무너뜨리는 위험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몸에서 이 두 가지는 함께 작동하며 아주 조용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우리의 마지막 10년을 빼앗아 갑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 80이 넘으신 이웃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백종현 어르신이라는 분이셨는데 제주에서 오래 사업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무릎이 늘 아프셨습니다. 계단을 오르실 때마다 얼굴을 찌푸리셨고 날이 흐리면 무릎이 더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나이가 드셔서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의사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나이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의 식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시장 튀김을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오래된 기름에 튀긴 것들을 거의 매일 드셨습니다. 그리고 흰쌀밥을 2공기씩 드셨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저 무릎의 통증은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트랜스 지방은 만성 염증의 주범입니다. 오래 사용한 기름을 고온에서 반복적으로 가열하면 트랜스 지방과 산화된 지방산이 만들어집니다. 이것들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면역 체계를 혼란스럽게 만들며 온몸에 만성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만성 염증은 관절을 공격합니다. 동맥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들은 만성 염증이 인지 기능 저하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혈관이 좁아지고 기억이 흐려지는 것이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뿌리 중 하나가 바로 오래된 기름의 튀김입니다. 그리고 흰쌀밥, 흰빵, 인스턴트 라면, 떡, 이것들은 왜 문제일까요? 이 음식들은 정제 과정에서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거의 제거됩니다. 남은 것은 순수한 탄수화물 뿐입니다. 이것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혈당이 빠르게 오릅니다. 인슐린이 급격히 분비됩니다. 혈당이 다시 떨어집니다. 이 반복이 췌장을 혹사시키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노년의 당뇨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 합성이 방해를 받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몸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넘어집니다. 노년에 한번 크게 넘어지면 그것이 삶의 전환점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혼자 걷지 못하게 되고 결국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게 됩니다. 그 시작이 매일 먹는 흰쌀밥 2공기와 라면 1그릇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저는 쌀밥을 끊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면을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 해보십시오. 지금 드시는 흰쌀밥의 절반을 현미나 잡곡으로 바꾸십시오. 처음에는 식감이 낯섭니다. 거칠고 씹는데 시간이 걸리고 맛이 덜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미와 잡곡에는 흰쌀에는 없는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그 섬유질이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조절하고 장 건강을 지키고 근육을 만드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절반만 바꾸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절반만으로도 혈당의 패턴이 달라지고 근육이 덜 줄어들고 넘어질 위험이 낮아집니다. 시장 튀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가게에서 오래된 기름에 튀긴 것보다는 집에서 신선한 기름으로 에어프라이어나 팬에 구워 드십시오.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의 즐거움으로 남겨 두십시오. 매일의 습관에서 특별한 날의 즐거움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 그것만으로도 몸에 가해지는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제가 30살이었을 때 저는 흰쌀밥이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튀김은 가장 행복한 간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105살인 저는 이것을 압니다. 내 두 발로 걷는 것이 가장 맛있는 음식보다 소중합니다.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간식보다 값집니다.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오늘 식탁 위에서 작은 선택을 하십시오. 현미 한 숟갈, 튀김 대신 구운 것 하나,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10년 뒤에 나를 만듭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몸은 조용히 그 결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넣으면 좋은 결과를 준비하고 나쁜 것을 넣으면 나쁜 결과를 준비합니다. 다만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 조금만 더 현명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채소와 칼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짠 음식이 나트륨을 통해 몸에 부담을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칼륨입니다. 한영자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인천에서 오래 미용실을 운영하셨던 분인데 평소 채소를 거의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밥과 고기, 김치만으로 식사를 끝내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몇 해 전부터 손목과 발목이 자주 붓는다고 하셨고 혈압도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의사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라고 했지만 한영자 여사님께는 칼륨 섭취를 늘리는 것도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칼륨은 시금치, 바나나, 감자, 토마토, 미역 같은 식품에 풍부합니다. 칼륨은 신장이 나트륨을 배출하도록 돕고 혈관 벽의 긴장을 풀어주어 혈압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저는 한영자 여사님께 매 끼니마다 채소 반찬을 한 가지씩 꼭 챙기시라고 권했습니다. 특히 시금치 나물이나 미역국처럼 평소 익숙한 음식으로 시작하시라고 했습니다. 몇 달 후 손목과 발목의 부기가 줄었고 혈압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약해진 분들은 칼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채소의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강한 분들에게는 매 끼니 채소 반찬 하나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나트륨의 부담을 상당히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제 5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식사를 얼마나 빨리 하십니까? 10분 안에 한 끼를 다 드시는 분 계십니까? 예전에는 빨리 먹는 것이 부지런함의 표시였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 짧은 점심시간 안에 밥을 먹어야 했고 농사일을 하다가도 후딱 한 끼 먹고 다시 나가야 했습니다. 빨리 먹는 습관은 그렇게 한 시대의 흔적으로 우리 몸에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노년에 들어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제가 알던 분 중에 송미자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전주에서 오래 식당을 운영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평생 손님들 식사를 차려내느라 정작 본인은 늘 서서 빨리 대충 드셨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은퇴 후에도 식사 시간이
5분을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밥을 입에 넣고 몇 번 씹지도 않은 채 삼키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천천히 드시라고. 그러나 평생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몇 해 전 송미자 여사님은 음식을 삼키다가 기도가 막혀 크게 위험한 순간을 겪으셨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곁에 있어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셔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침분비가 줄어들고 삼키는 근육의 힘도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빨리 삼켜도 별 문제가 없었지만 노년에는 그것이 살에들림과 흡인성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년기 폐렴의 상당수가 음식이나 침이 기도로 잘못 넘어가서 생기는 흡인성 폐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빨리 먹으면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이미 과식을 하게 됩니다. 포만감 신호가 뇌에 도달하는 데는 최소 15분에서 20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5분 안에 식사를 끝내면 뇌는 아직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게 되고 그것이 체중 증가와 혈당 불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씹는 행위 자체도 중요합니다. 꼭꼭 씹으면 침 속의 소화 효소가 음식과 충분히 섞이고 위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씹는 행위는 뇌의 혈류를 증가시켜서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치아가 약해서 잘 씹지 못하는 어르신들이인지 저하 속도가 더 빠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한 숟갈을 입에 넣으면 적어도 20번은 씹으십시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세어보십시오. 식사 시간이 자연스럽게 15분, 20분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살에들림의 위험이 줄고 과식이 줄고 소화가 편해집니다. 제가 30살이었을 때는 빨리 먹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105살인 저는 이것을 압니다. 천천히 씹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진짜 능력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한 끼를 온전히 누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평화를 주는지 모릅니다. 이제 6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혼자 드시는 식사가 얼마나 자주 있으십니까? 배우자를 먼저 보내셨거나 자녀들이 멀리 떠나 있거나 여러 이유로 혼자 밥상을 마주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차영순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원주에서 오래 사셨던 분인데 남편을 먼저 보내고 10여 년을 혼자 사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어. 반찬을 해도 누가 먹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점점 대충 차리게 돼. 저는 그 말씀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영양학적으로 보면 혼자 사시는 분들은 식사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한 것으로 때우고 채소나 단백질보다는 밥과 김치 같은 단순한 조합으로 끝내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식사라는 것은 단순히 영양을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고 정서적인 충전의 시간입니다. 혼자 먹는 식사가 길어지면 우울감이 깊어지고 우울감은 다시 식욕을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저는 차영순 여사님께 한 가지를 권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누군가와 함께 식사할 자리를 만들어 보시라고 동네 경로당이든 이웃이든 자녀와의 전화 통화를 하면서라도 식사 시간을 함께 채워보시라고 몇 달 후 다시 만났을 때 차영순 여사님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동네 부녀회에서
일주일에 2번 함께 밥을 짓고 나눠 먹는 모임에 나가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혼자 먹을 때보다 더 다양한 반찬을 드시게 되었고 무엇보다 표정이 한결 밝아지셨습니다. 혼자 사신다고 해서 식사의 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누군가와 함께 식사할 기회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것이 단순한 외로움 해소를 넘어서 실제로 더 건강한 식습관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요리할 때 쓰는 기름 이야기입니다. 윤정희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전주에서 평생 주부로 사셨던 분인데 음식을 볶거나 부칠 때 늘 같은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하셨습니다. 한 번 사용한 기름이 아직 멀쩡해 보이면 버리기 아깝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보낸 우리 세대는 무엇이든 아끼고 재사용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만큼은 예외로 두셔야 합니다. 기름을 고온에서 여러 번 가열하면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몸에 해로운 산화 부산물이 쌓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장 튀김의 위험과 똑같은 원리가 집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윤정희 여사님께 저는 한 가지를 권했습니다. 기름은 한 번 사용하면 버리시거나 부득이 재사용하더라도 2번을 넘기지 마시라고. 그리고 어떤 기름을 쓰는지도 중요합니다.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은 발연점이 낮아서 고온 조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발연점이 높은 카놀라유나 전통적으로 써오신 들기름, 참기름을 무침이나 저온 조리에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쌓이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염증 유발 물질의 양이 크게 줄어듭니다. 기름 하나 바꾸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매일 먹는 음식에 스며드는 것이기에 그 누적된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제 7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녁 반주 한 잔이 약이 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사회에는 술에 대한 너그러운 시선이 있습니다. 특히 남성분들 사이에서는 적당한 술이 혈액순환을 돕고 스트레스를 풀어준다는 믿음이 오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배진우 선생님이라는 분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목포에서 오래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매일 저녁 반주로 소주 한두 잔씩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은 그것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70대 초반까지는 큰 병 없이 활기차게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70대 중반을 넘기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간 수치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고 결국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술을 완전히 끊으라고 했습니다. 배진우 선생님은 그제서야 깨달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한두 잔이 쌓여서 간에 부담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술을 전혀 마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알코올을 분해하는 간의 능력은 나이가 들면서 확실히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 소주 한 병을 마셔도 다음날 멀쩡했던 분이 노년에는 같은 양을 마시면 며칠 동안 컨디션이 떨어집니다. 간세포의 재생 능력 자체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느끼시지만 실제로는 깊은 수면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자주 깨게 됩니다. 노년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적당한 음주라는 말 자체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여러 대규모 연구들은 노년기의 안전한 음주량이라는 것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한두 잔이 심혈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었지만 더 정밀한 후속 연구들은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다른 위험 요인들에 의해 왜곡된 결과였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생의 즐거움이었던 반주를 완전히 끊으라고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빈도와 양을 줄이십시오. 매일 마시던 것을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그리고 한 잔으로 줄이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안주와 함께 천천히 드십시오. 빈속에 마시는 술은 위장과 간에 훨씬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제가 30살이었을 때는 술자리가 사람을 이어주는 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105살인 저는 이것을 압니다. 진짜 끈은 함께 마시는 술이 아니라 함께 보내는 시간입니다. 술 없이도 누군가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더 깊은 정을 만듭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먹는 순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부터 드시고 반찬과 국을 곁들이는 방식에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권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채소를 드십시오. 나물이든 샐러드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단백질, 두부나 생선이나 고기를 드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과 같은 탄수화물을 드십시오. 이 순서가 왜 중요할까요? 채소의 섬유질이 먼저 위장에 들어가면 그 뒤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안정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반대로 밥을 먼저 많이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그 뒤에 급격히 떨어지면서 다시 피로와 공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작은 습관이지만 실천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채소 먼저, 단백질, 그 다음 밥은 마지막. 몇 주만 지속하면 식후에 나른함이 줄어들고 혈당 수치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9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식사 후에 바로 누우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세대는 밥을 먹고 나면 잠깐 누워서 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점심을 드시고 나면 소파에 기대거나 방바닥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습관 역시 노년에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동식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청주에서 오래 식당을 운영하셨던 분인데 식사 후에 항상 바로 누우셨습니다. 몸이 무겁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들면 누워야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역류성 식도염으로 자주 고생하셨습니다.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 내시경 검사에서 식도 점막이 많이 손상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쉬워집니다.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는 중력이 위산을 아래로 눌러주지만 누우면 그 중력의 도움이 사라집니다. 특히 노년에는 식도와 위 사이에 조임근이 약해져 있어서 역류가 더 쉽게 일어납니다. 저는 신동식 선생님께 한 가지를 권했습니다. 식사 후 최소 30분은 앉아 있거나 가능하다면 가볍게 걸으시라고. 실제로 식후 가벼운 걷기는 소화를 돕고 혈당이 치솟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15분 정도만 천천히 걸어도 혈당 상승 폭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거창한 운동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집 안을 한 바퀴 도는 것, 마당이나 골목을 잠깐 걷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을 식사 후 잠깐 걷는 습관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역류성 식도염도 줄고 혈당도 안정되고 소화도 한결 편해질 것입니다. 10번째 이야기입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갈증을 느끼지 않으면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년에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집니다. 몸은 이미 수분이 부족한 상태인데도 뇌가 그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권영석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포항에서 어부로 평생을 보내신 분이었는데 물보다 차나 커피를 즐겨 드셨습니다. 목이 마르다는 느낌이 거의 없다고 하셨고, 그래서 하루에 물을 거의 드시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름날 갑자기 어지럼증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경미한 탈수와 그로 인한 혈압 저하였습니다. 만성적인 수분 부족은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혈액이 농축되면 혈전이 생기기 쉬워지고 그것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을 높입니다. 신장 기능도 떨어집니다. 신장은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는데 수분이 부족하면 그 기능이 둔화됩니다. 변비도 심해지고 피부도 건조해지고 심지어 가벼운 인지 기능 저하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권영석 선생님께 한 가지 방법을 권했습니다. 갈증을 느끼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두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매 식사 전에 물 한 잔, 오후 중간에 물 한 잔,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마시면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6잔에서 8잔 정도, 그러니까 1200ml에서 1500ml 정도를 목표로 삼으시면 좋습니다. 커피나 차도 수분이지만 카페인은 이용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수분을 배출시킬 수 있으니 물을 따로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30살이었을 때는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셨습니다. 지금 105살인 저는 이것을 압니다. 물은 갈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채우는 것입니다. 혈관을, 신장을, 뇌를 맑게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10가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고기와 가공육, 짠 국물과 젓갈, 단 음료와 정제된 설탕, 튀긴 음식과 흰 탄수화물, 빨리 먹는 습관, 혼자 먹는 식사, 술, 식사의 순서, 식후에 바로 눕는 것, 그리고 물. 잠깐 숨을 고르겠습니다. 너무 많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과 습관은 한 번에 다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심을 내서 모든 것을 동시에 바꾸려 하면 며칠 만에 지쳐서 포기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10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골라보십시오.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 하나. 예를 들어 물 한 잔을 정해진 시간에 마시는 것, 그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한 달 동안 그것만 지켜보십시오. 그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면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추가하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급하게 모든 것을 바꾸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천천히 하나씩 바꾸는 사람이 결국 10년 후 다른 몸을 갖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더 깊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수없이 많은 이별을 경험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병원에서, 그리고 조용한 집안에서 사람들이 떠나는 방식은 저마다 달랐지만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마지막 몇 년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스스로 화장실을 가지 못하고, 스스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일찍부터 몸의 경고를 받으셨지만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괜찮다는 믿음으로 그 경고를 외면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래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날까지 나답게 사는 것입니까? 저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보내는 10년은 스스로 걸어다니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밥을 먹는 5년보다 결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진짜 장수는 횟수가 아닙니다. 진짜 장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자신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식탁 위에서 하는 작은 선택들입니다. 찌개를 조금 덜게 끓이는 것, 믹스커피 대신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마시는 것, 흰쌀밥의 절반을 현미로 바꾸는 것, 시장 튀김을 매일에서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는 것, 밥 한 숟갈을 20번 씹는 것, 식사 후 잠깐이라도 걷는 것, 물 한 잔을 시간 맞춰 마시는 것, 이것들은 작습니다. 너무 작아서 오늘 당장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 10년이 지났을 때 어떤 분은 스스로 걸어서 병원에 가고 어떤 분은 누군가에게 업혀서 병원에 갑니다. 그 차이는 유전자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식탁이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제 삶을 돌아볼 때 가장 감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나이에도 제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도 제 손으로 책을 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재산입니다.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몸, 그것이 진짜 재산입니다. 그리고 그 재산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식탁 앞에서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 세월이 조용히 돌려주는 선물입니다. 동양의 오래된 지혜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식동원, 약과 음식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것이 곧 우리 몸을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105년을 살면서 이 말이 얼마나 진실인지를 몸으로 배웠습니다. 비싼 약보다 어떤 건강식품보다 매일 식탁 위에 무엇을 올리느냐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습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잠깐 음식에서 벗어나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도 결국 식탁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나진호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원주에서 경찰로 평생 일하셨던 분인데 퇴직 후 갑자기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집에만 계시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식사도 대충 차려서 텔레비전 앞에서 혼자 드셨고 점점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나진호 선생님을 가끔 뵐 때마다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입맛이 없어. 뭘 먹어도 맛이 없고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는 것 같아.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입맛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미각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 사회적 역할과 관계가 줄어들면서 오는 무기력감, 그것이 식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식욕이 떨어지면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영양 상태가 나빠지면 기운이 더 없어지고, 기운이 없으면 사람을 만나기도 싫어집니다. 다시 그 악순환입니다. 저는 나진호 선생님께 작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옛 동료들과 만나서 식사를 해보시라고. 처음에는 귀찮다고 하셨지만 몇 번 권유 끝에 모임에 나가게 되셨습니다. 몇 달 후 다시 만났을 때 나진호 선생님은 눈빛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매주 만나서 식사도 하고 가벼운 산책도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밥맛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몸을 위한 식습관과 마음을 위한 관계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웃는 시간이 결국 식욕을 살리고, 식욕이 살아야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영양 상태가 좋아야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혼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가끔 안부 전화라도 드려보십시오. 함께 식사할 자리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것이 어떤 보약보다 강력한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음식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 바로 몸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좋은 음식만 드시고 몸을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그 효과는 절반밖에 발휘되지 않습니다. 거창한 운동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20분 정도 동네를 천천히 걷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걷기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걷는 동안 동네 풍경을 보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햇볕을 쬐는 것 자체가 마음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와 함께 한 가지를 더 권하고 싶습니다. 바로 가벼운 근력 운동입니다. 임경자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울산에서 오래 식당을 운영하셨던 분인데 70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장바구니를 드는 것도 힘들어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근감소증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임경자 여사님께 거창한 헬스장 운동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 벽을 짚고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하루 10번씩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집에 있는 물병에 물을 채워서 가벼운 아령처럼 들어 올리는 동작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5번도 힘들어 하셨지만 2달이 지나자 10번을 거뜬히 하셨고 장바구니를 드는 것도 한결 편해지셨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자극을 주면 반응합니다. 다만 그 자극을 꾸준히 주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가장 큰 혈당 저장고이기도 합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혈당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넘어졌을 때도 골절을 막아주는 완충 역할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식습관과 함께 하루 10분이라도 근육에 자극을 주는 동작을 더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짧게라도 걷습니다. 비가 오면 집 안에서라도 가볍게 몸을 움직입니다. 이것이 105년을 사는 동안 제가 지켜온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강력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처벌의 목록이 아니라 사랑의 목록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한 사랑,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과 약이 만났을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조병철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구미에서 올해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셨던 분인데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평소 즐겨 드시던 자몽을 약과 함께 드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져서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자몽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혈압약의 대사를 방해해서 약효가 과도하게 강해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조병철 선생님 본인도 가족분들도 자몽이 약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복용하는 약의 종류가 늘어납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관절염약, 수면제까지 여러 약을 동시에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에는 이런 약들과 충돌하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몽은 여러 종류의 약물 대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녹색 채소에 풍부한 비타민 K는 혈전을 막는 약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유나 유제품은 일부 항생제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은 거의 모든 약물과 좋지 않은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 모든 음식을 피하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드시고 있는 약이 있다면 다음에 병원이나 약국에 가실 때 반드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약을 먹을 때 피해야 할 음식이 있나요? 그 한마디 질문이 조병철 선생님처럼 응급실에 가는 일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약은 음식과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늘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음식과 감정의 관계입니다. 홍재민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춘천에서 오래 버스 기사로 일하셨던 분인데 퇴직 후 마음이 허전할 때마다 음식을 찾으셨습니다. 특히 속상한 일이 있거나 외로움을 느낄 때면 과자나 라면 같은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먹고 나면 잠깐은 위로가 되지만 곧 더 큰 허전함이 몰려온다고도 하셨습니다. 이것을 감정적 섭식이라고 부릅니다.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허전해서 먹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식습관이 체중 증가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노년에는 혈당과 혈압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이 불안정할 때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당을 올리고 그 상태에서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더욱 가파르게 치솟습니다. 저는 홍재민 선생님께 한 가지를 권했습니다. 음식을 찾기 전에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라고 지금 배가 고픈 것인지 아니면 마음이 허전한 것인지 만약 마음이 허전한 것이라면 음식 대신 전화 한 통, 짧은 산책, 좋아하는 음악 한 곡으로 그 마음을 채워보시라고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평생의 습관을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멈춤, 그 질문 하나가 결국 몸과 마음을 모두 지키는 길이 됩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햇볕과 비타민 D 이야기입니다. 직접적인 음식 이야기는 아니지만 결국 우리 몸이 영양을 흡수하는 방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성철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안동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셨던 분인데 흥미롭게도 이분은 젊었을 때 햇볕을 너무 많이 쬐셨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며 허리며 관절이 약해지자 외출을 꺼리게 되셨고 집 안에만 계시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몇 해 전 건강검진에서 비타민 D 수치가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의사는 놀라셨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햇볕 아래서 사신 분이 어떻게 비타민 D가 부족할 수 있냐고. 그런데 알고 보니 최근 몇 년간 외출을 거의 하지 않으셨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받아야 우리 피부에서 합성됩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양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유를 마시고 칼슘제를 먹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그 칼슘이 뼈로 가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골다공증 이야기와도 연결됩니다. 짠 음식이 나트륨을 통해 칼슘을 빼앗아 간다면 비타민 D 부족은 애초에 칼슘이 흡수되는 길목을 막아버립니다.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면 뼈는 훨씬 더 빠르게 비어갑니다. 저는 유성철 선생님께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얼굴과 팔에 직접 햇볕을 쬐시라고 권했습니다. 거창한 야외 활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마당에 잠깐 나가서 앉아 계시는 것, 동네를 짧게 걷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몇 달 후 다시 검사했을 때 비타민 D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가을과 겨울에는 일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날이 흐리거나 추워서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는 음식을 통해서라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어나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 표고버섯 같은 버섯류에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잠과 음식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데에는 식습관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문상훈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목포에서 오래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저녁마다 잠이 잘 오지 않는다고 고민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저녁 식사 시간이 매번 늦었고 식사 후 곧바로 잠자리에 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게다가 저녁마다 단 간식을 챙겨 드시는 습관도 있으셨습니다. 저녁에 늦게 많이 달게 먹으면 혈당이 자는 동안에도 불안정하게 오르내립니다. 그 변화가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특히 자기 전 2~3시간 안에 먹는 단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새벽에 급격히 떨어뜨리면서 잠을 깨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문상훈 선생님께 저녁 식사를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간식은 단 것 대신 따뜻한 우유나 카페인이 없는 차로 바꾸시라고 했습니다. 몇 주 후 잠드는 시간이 짧아지고 한밤중에 깨는 일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수면과 식사는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저녁 식탁이 가벼워지면 밤이 깊어지고 그 깊은 밤이 다음 날의 기억력과 면역력을 결정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음식의 종류와 습관을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마음가짐에 대한 것입니다. 윤재호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수원에서 오래 은행을 운영하셨던 분인데 건강에 대한 책임감이 누구보다 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감이 지나쳐서 어쩌다 한번 짠 음식을 드시거나 단 것을 드시면 스스로를 심하게 자책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사 시간 자체가 즐거움이 아니라 긴장과 죄책감의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윤재호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번 짠 국물을 드셨다고 해서 그동안의 노력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방향입니다. 100번 중에 80번을 현명하게 선택하면 20번의 작은 일탈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나친 완벽주의는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혈당과 혈압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편안해집니다. 식사 시간이 긴장의 시간이 아니라 감사와 평안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윤재호 선생님께 한 가지를 권했습니다. 식사 전에 잠깐 눈을 감고 깊게 숨을 한 번 들이쉬시라고. 오늘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시라고. 그 작은 의식이 식사 자체를 더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먹는 음식은 소화도 더 잘 되고 혈당 반응도 더 안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혹시 죄책감을 느끼고 계신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은 식탁 위에서 살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여러분,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무엇을 드셨습니까? 혹시 짭짤한 국에 밥을 말아서 거기에 젓갈 한 숟갈을 올려서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믹스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대신하셨습니까? 저녁은 어떠셨습니까? 고기 한 점 없이는 밥상이 허전하다고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식사 후에 바로 소파에 누우셨습니까? 이렇게 하나씩 떠올려 보면 우리 대부분은 이 10가지 이야기 중 적어도 2-3가지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자몽이나 녹색 채소처럼 약과 충돌할 수 있는 음식을 드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마음이 허전할 때 음식으로 그 마음을 채우려 하지는 않으십니까? 요즘 햇볕을 충분히 쬐고 계십니까? 저녁 늦게까지 드시고 바로 잠자리에 드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1년 안에 건강검진을 받아보셨습니까? 이 모든 질문에 완벽하게 답하실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씩 떠올려 보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변화가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서진우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천안에서 약사로 오래 일하셨던 분인데 70대 중반에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110을 넘었고 의사는 지금부터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몇 년 안에 당뇨병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진우 선생님은 처음에는 막막해 하셨습니다. 평생 드시던 방식을 어떻게 다 바꾸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한꺼번에 다 바꾸지 말고 하나씩 시작하시라고 권했습니다. 첫째 달에는 믹스커피만 녹차로 바꾸셨습니다. 둘째 달에는 흰 쌀밥을 현미와 절반씩 섞어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셋째 달에는 식사 후 15분씩 걷는 습관을 더하셨습니다. 넷째 달에는 국물을 줄이고 건더기만 드시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공복 혈당이 100 이하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6달이 지났을 때 체중도 3kg 가까이 줄었고 무엇보다 본인이 가장 놀라워하신 것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진우 선생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바꿔도 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변화는 거대한 결단이 아니라 작은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서진우 선생님이 특별히 강한 의지를 가진 분이어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단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고 한 달에 하나씩만 바꾸셨을 뿐입니다.
그 단순함이 오히려 지속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습관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서진우 선생님처럼 한 달에 하나씩 천천히 쌓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복잡한 계획표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짠 것과 단 것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국물은 건더기만, 믹스커피는 하루 한 잔 이하로. 둘째, 고기와 흰 탄수화물의 자리에 두부와 생선, 현미와 잡곡을 조금씩 채워 넣으십시오.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비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천천히 씹고 식사 후에는 잠깐이라도 걸으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소화와 혈당 관리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이 세 가지만 한 달 동안 지켜보십시오. 몸이 먼저 알아챌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덜 무겁고 속이 더 편하고 잠이 더 깊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족 모임이나 명절에 가시면 주변에서 왜 그렇게 안 먹냐고, 한 번 먹는다고 무슨 일 있겠냐고 권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 마음도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저는 압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 풍성하게 대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박성민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부산에서 교사로 오래 일하셨던 분인데 당뇨 진단을 받은 후 식습관을 바꾸려 하셨지만 가족 모임에서 늘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며느리가 정성껏 차린 갈비를 거절하기가 미안하고 명절에 혼자 다른 음식을 찾는 것이 가족 분위기를 깨는 것 같아 결국 평소대로 드시고 후회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박성민 선생님께 이렇게 권했습니다. 완전히 거절하지 마시고 조금만 드시라고, 한 점만 맛보고 나머지는 채소와 나물로 배를 채우시라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라고, 내가 건강을 지켜야 너희와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다고. 놀랍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니 가족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오히려 시아버지를 위해 채소 반찬을 더 챙겨주기 시작했고 명절상에도 현미밥을 따로 준비해 주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결국 서로를 더 오래 보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면 음식을 둘러싼 갈등도 오히려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 모임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죄송한 마음을 가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건강을 지키려는 그 모습이 가족들에게는 더 큰 안심이 됩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솔직하게 전해보십시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식습관을 잘 관리해도 정기적으로 몸 상태를 확인하지 않으면 변화를 알아챌 수 없습니다. 오승환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울산에서 젊었을 때 운동선수로 활동하셨던 분인데 평생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강하셨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거의 받지 않으셨습니다. 몸이 멀쩡한데 왜 검사를 받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70대 후반에 갑자기 피로감이 심해지고 체중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 이미 상당히 진행된 간 질환이 발견되었습니다. 오승환 선생님은 그제서야 후회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검사를 받았더라면 하고 우리 몸은 침묵 속에서 변화합니다.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높아지고 간 수치가 나빠지는 과정은 대부분 아무런 증상 없이 진행됩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없어도 1년에 한 번은 기본적인 혈액 검사와 혈압, 혈당 체크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비용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연령에 따라 경년 또는 매년 무료로 기본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조차 받지 않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을 내서 신청하고 받으러 가는 것 뿐입니다. 저는 오승환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침묵할 때가 많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몸의 상태를 들여다보는 것이 검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식습관의 변화도 결국 검진을 통해 수치로 확인하셔야 그 효과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살면서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 제가 가장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삶은 길이가 아니라 밀도입니다. 몇 년을 사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 안에 얼마나 나답게, 얼마나 자유롭게,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입니다.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한 가장 작고도 강력한 방법이 바로 오늘 식탁 위의 선택입니다. 굳이 오래 사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나답게 사십시오.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먹고 내 눈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그것이 제가 105년을 살면서 깨달은 진짜 장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손주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가장 건강해지고 싶은 이유로 손주를 꼽으셨습니다. 손주의 결혼식까지 두 발로 걷고 싶다는 분, 손주와 함께 운동장을 뛰어다니고 싶다는 분, 손주가 대학에 가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싶다는 분, 저는 그 마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 하나면 오늘 식탁 위에 작은 변화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짠 국물을 줄이고 단 것을 줄이고 천천히 씹고 식후에 걷는 그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결국 손주와 함께할 시간을 늘려주는 일입니다. 그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가장 조용하고도 확실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장기영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전주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셨던 분인데 70대 초반에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그날부터 마음을 바꾸셨다고 하셨습니다. 손주가 결혼할 때까지 두 발로 걷고 싶다는 목표를 세우셨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하셨습니다. 짠 음식을 줄이고 매일 짧게라도 걸으셨습니다. 지금 장기영 선생님은 90을 넘기셨고 손주의 결혼식에서 직접 주례를 서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 몸을 위해 건강을 챙긴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건강을 챙기고 있더라고. 그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건강은 결국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가 곁에 있는 가족 모두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우리 세대는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내 몸은 늘 뒤로 밀어두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의 삶이었고 저는 그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절을 견뎌낸 우리 세대이기에 이제는 우리 차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볼 차례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은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국물을 줄이는 것, 현미로 바꾸는 것, 천천히 씹는 것, 식후에 걷는 것, 물을 시간 맞춰 마시는 것, 비싼 보충제도 특별한 장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것으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해 봅시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마음으로 오늘 저녁 식탁부터 작은 변화를 만들어 보십시오. 또래보다 건강하신 분들을 보면 주변에서 늘 궁금해합니다. 비결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그 비결이 결코 비밀스럽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특별한 약도 비싼 보충제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의 식탁에서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반복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당당하게 남들 모르게 건강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달라졌다고 할 때 그저 웃으며 작은 습관 하나를 지켰을 뿐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혼자 간직하지 마십시오. 곁에 계신 어머니께, 사랑하는 분께, 함께 밥을 먹는 이웃에게 전해 주십시오. 건강에 관한 정보는 나눌수록 힘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 나눔이 누군가의 다음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 하나가 나무가 되듯이 오늘 여러분이 전하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에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저녁 밥상이 조금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일 아침 여러분이 스스로 일어나 문을 열고 햇살 속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을 테니까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하루의 시작입니다.